여러분 이제 눈물 닦으실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재판이 끝나고 이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거든요. 같이 가자. 가는데 네. 전화가 엘렐레 울리는 건데 따님이에요. 아, 딸. 딸, 사랑하는 딸, 뭐 걱정이 되니까 딸 목소리가 안 좋아요, 딸 목소리. 왜냐면 뉴스에 나왔잖아요. 징역 뭐 7년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그걸 또 스피커폰으로 트네. 운전 중이니까 나 들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이제 울기 직전인데 갑자기 따님이 이제 진정이 되고. 네. 근데요 아빠, 기사를 봤는데 김만배 씨 4천억 그게 맞아? 그러니까 여동규 본부장이 6천억. 오늘은 첫 손님으로 백광현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이자 백총 우리 백광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백광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그 맨날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재판 받으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같이 화장실에서 변기 옆에서 딱 그럼요. 섰을 때 네, 일을 나눈 사이죠. 그 에피소드가 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에피소드 우리 PD님들이 쇼츠 만드셔가지고 동창회 나갔더니 그것들이 죄송합니다, 제 친구니까요. 그것들이 제 방송을 안 보는데 그건 다 봤더라고요. 전 자다가도 이불킥을 합니다. 이불킥 빡! 이불킥 와. 빡! 이렇게 아니, 제가 오늘은 제가 또 그 재판 이야기 해드릴 거잖아요. 네. 엊그저께 재판 이제 법정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또 김만배를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요? 네, 김만배.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김만배가 쓱 들어가길래 네. 저도 쓱 들어갔죠. 어. 근데 누군가랑 통화를 막 하다가 저를 보더니 네. 통화를 끄고 네. 일을 집중을 하는데 네. 이 작은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네. 물을 한 2리터를 먹지 않는 이상 근데 저 나갈 때까지 계속 거기 멈춰가지고 그대로 멈춰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손만 씻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화는 안 했고. 대화는 안 했죠. 아. 네. 저도 법조팀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법조팀장을 제가 2020년 총선 끝나고 6월달에 법조팀장을 갔는데 제가 이 법조팀장을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오, 길게 하셨네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김만배 그 씨가 법조팀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주친 적이 없어서 이 화천대유 사건,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김만배 씨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법조팀장 이 사무실에서 이 김만배를 아느냐 모르느냐, 김만배 씨와 교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굉장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만약에 김만배를 알거나 음. 같은 법조팀장 시기가 맞물렸다면 사장님도 이재명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뭐 고기를 굽는다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전 그 이발소 있잖아요. 네네, 이발소. 그 이발소 간다고 와가지고 네. 왜 그 법관들. 누굽니까 저기 그 대법관. 네, 못생긴 애들. 네. 그 전 대법관 네네. 만나러 왔었잖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러 전 대법 그 이발소 몇 번 자기 갔었습니다. 머리 자르러 갔다고. 저는 머리 감으러 왔었습니다. 머리를 못 감고 새벽에 출근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 감으러 갔었습니다. 그 머리 감으러 갔을 때 그때 같이 만나셨어야죠. 그리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네. 머리 감으러 가가지고 여기 김만배 씨 여기 자주 왔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왔다고 하던데 여기 기자들이 매일 와가지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여기 머리 자르러 많이 왔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이발소에서 사람을 찾아. 그래서 여기 뭐 이발소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 사람이 김만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같이 이발소를 다니셨으면 천화동인 한 17호 정도는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게 우리 유 말입니다. 차장님이 안타깝습니다. 한 100만 원만 투자하면 그때 보면 100만 원 투자하면 뭐 TV조선 인수했죠. 18억, 20억, 뭐 110억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받을 때 아닙니까?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언론사를 인수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부에 오래 있을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빨리 법조팀으로 가가지고 김만배 씨하고 알콩달콩. 그럼요. 이렇게 곱창을 있었으면- 그렇게 좀 많이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으면 좀 돈을 벌었겠지만 쇠고랑을 찾겠죠. 그렇죠. 쇠고랑을 예쁘게 찾겠죠. 굴비처럼 엮여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주 팔자를 봤는데 네. 제 팔자에는 절대 그런 게 안 된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익과 이런 결부되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정의롭고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렇답니다. 어디 이용하네요.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김포에 있는 분이신데 백경 선생님이라고. 아 그래요? 네, 백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잘하죠. 아 그런데 그런데요. 네. 자, 이거 지금 아직 주제에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도 못했는데 네. 벌써 잡담하느라고 네. 5분이 지나갔네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뭔가요? 네. 백총이 얘기했지 예, 뭐. 진행병에 걸려가지고. 진행병에 네,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27일이었어요. 네. 27일 날. 지난주 금요일. 자, 대장동 사건 구형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7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12년. 유동규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 직접 참관하셨고, 네네. 자, 요 참관하기 전에 요 내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 유동규 씨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심경을 미리 얘기한 게 있죠.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짧게는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듣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냥.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이 법을 더 존중하고 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재판도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은 죄만큼 받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는 진실을 말했고 재판장님께서 그와 적절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검찰은 구형한 내용을 잠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만배 씨에게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죠.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아이고. 추징금 6,112억 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분도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근데 중간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정영학께서 이거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네.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그리고 또 주요 인물이 있죠. 남욱 회계사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민영 변호사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인데 좀 공교롭게도 정민영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는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정민영 변호사는 제 친구고 남욱 변호사는 제 대학 후배고. 아이쿠 이런 황금 인맥이? 예. 근데 대학 다닐 때는 몰랐고. 아. 몰랐고 국회에 제가 출입을 할 때 국회에 있었죠 정민영 씨. 정민영 변호사가 당시 그 부산 지역의 유기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동문이니까 그 대학 동문 모임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계속 기억이. 국회에 있지. 예. 갑자기 돈 벌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성남에 무슨 공공기관에 간다고 해가지고 왜 거기 가느냐.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또 무슨 말을 했었냐면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 하는 동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뭐 그쪽에 와가지고 같이 돈 벌자고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었는데 나중에 같이 가자고는 안 하고. 아니죠. 저도 같이 안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거더라고요. 7, 8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건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죠. 자, 요렇게 구형이 됐는데 정확히는 6,112억이 아니 김만배 추징금 6,112억 960만 3,364원입니다. 탈탈 털어달라는 거죠. 탈탈 털어. 아이 검찰이 4원까지 야 우수리 떼줄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3,364원까지 털어주세요. 알고. 근데 6천억짜리 추징금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저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저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지금 방금 읽어주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 뭐 본류사
이재명과 정진상이 받고 있는 33부 사건 따로 있지만 요 5명의 피고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 정민용, 정영학 요 중에서는 그래도 김만배가 넘버원, 유동규 본부장이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뭐 구형이나 이런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했습니다. 정영학이 예. 유동규 본부장을 제끼고 뭐 징역으로 보나 뭐 벌금으로 보나 추징금으로 보나 넘버 2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말씀하셨지만 정영학의 녹취록으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이 구형을 할 때 그런 걸 참작해 달라. 유동규 본부장 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달라라고 재판부한테 변호인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영학이가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가장 적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구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넘버 2로 올라갔어요. 왜 그래요? 중간에 말을 너무 바꿨어요. 말을 계속 바꿨죠. 네, 저는 이제 정영학 그 회계사를 보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진짜 따뜻한 사람, 정찐따라고 부르는데 찐따.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중간에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말을 그때 정치 상황에 맞게 제 생각입니다. TV조선의 의견과는 무관해요. 이재명의 상황과 맞게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말을 바꾸고 무죄가 나왔을 땐 또 바뀌고 당선이 되니까 또 바뀌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검찰이 쟤는 그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리고 이 사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구형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축하합니다. 넘버 2 되셨어요, 정영학 씨. 일단은 그 재판의 마지막 구형하는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씁쓸했던 게 5명의 피고인인데 미묘하게 그 피고인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달까? 김만배는 못생기긴 했는데 여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 못생기긴 했는데 그냥 표정이 좀 여유로워졌고 여유로워졌다. 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고 정영학은 여전히 따뜻했고 진짜 따뜻해요. 정찐따시였고 네. 남욱 그 변호사의 표정도 약간 좀 변했습니다. 좀 어둡다. 네, 어두워졌고 네. 정영학은 좀 따뜻해졌고 네. 김만배는 좀 여유로워졌다. 네. 역겨운 부분이죠. 네. 자, 일단은 이게 대장동 비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민간업자 부분에 대한 재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업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약간 좀 뭐랄까 주인공들이 빠진 드라마를 보는 느낌? 네. 민간업자들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었고 이 재판이 끝나야 이후에 이 뭐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네. 이름을 이야기하시려도 네, 이렇게 그 마음이 없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서울 쪽은 전쟁을 자기들 마음대로 멈추고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만 전쟁을 계속하는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범은 저쪽 33부 재판에 있는 그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피고인과 정진상 피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 뭐 이들도 죄가 있고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뭐랄까 조금 안고 빠진 찐빵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종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범은 다 빠져나가고 공범과 양심 선언한 사람들만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네. 이거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재판이 이 엮여 있는 자매품 같은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김용 재판 말씀하셨지만 김용 재판 따로 있고 뭐 김인섭이라고 그렇죠. 아니 알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런 사람들의 재판을 쭉 보면 허가방. 이런 뭐랄까 판결문을 쭉 보면 거기에 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 그 당시의 성남시장은 이재명 피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그 밑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명령에 혹은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과 결탁하려고 했던 사람들 검찰에 공소장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재판장님. 그런 사람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게 진짜로 권력을 쥐게 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아무 재판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인가? 대한민국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에 좀 끔찍하다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을 보면서. 자, 유동규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유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나에게도 빚을 졌고 세상에 대해서 빚을 졌다. 그래서 이거 달게 받겠다,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냉이 선생님들이 이 대장동의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많이 잊으셨어요. 이 전체적인 얼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장동이라는 금싸라기 땅에 뭐 흔히 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뭐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했어야 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이 이를 따내서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그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따낸 것이 아니고 청탁 혹은 비리, 뇌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 김만배 이하 민간업자들이 성남 시민들이 가져갔어야 될 이익을 다 모두 독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공모 절차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그룹, B 그룹, 그러니까 제 회사가 있고 차장님 회사가 있으면 네. 대장동 사업을 따기 위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모 절차가 있고 공모 기준이 있고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남시는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이었어. 경쟁에서 김만배와 저 남욱 이걸 따냈을 뿐이야라고 말은 하지만 조건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둘이 갔는데 네. 자 안경 쓴 사람만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학교는 여기를 나와야 돼. 그리고 TV조선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돼. 그 사람을 뽑을 거야. 공정하지? 그럼 저는 안 되고 무조건 차장님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모 절차를 만들어 놓는데 더 웃기는 것은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시험 보는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더 뭐랄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너 학생이지? 시험 문제 네가 내. 라고 합니다. 그 공모 절차, 공모 기준을 민간업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영화, 김만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따낼 수밖에 없는 공모 절차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모 과정에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에 의해서 이들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 실무를 한 게 정민영 변호사죠? 그렇죠. 실무는 정민용 변호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만든 것은 정영학과 김만배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실무를 한 것은 그때 공사에서 팀장을 했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네, 실무 작업을 했었고, 그 지시를 했던 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했었고. 근데 유동규 본부장도 증언하기를 정진상과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김만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 수익이 나는 구조를 나눠 가지고 본인이 다 나눠 가지고 이 사람 다 떼주고 한 거죠. 나머지 그리고 아직 지불은 안 됐지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내가 저수지에 잘 가지고 있다가 이재명의 선거 자금을 위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돈의 흐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6천억 물어놔야 되고 우수리 떼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김만배 씨의 뭐 형제들도 일부 뭐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얼마 더 가져가고 뭐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천 배를 뭐 수익을 봤다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요거는 별도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경 과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국토부 1차관이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획기적 시도다. 획기적 시도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김만배하고 말이 똑같네요. 네네네네. 이런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1차관 아이쿠. 도시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상경 가천대 교수입니다. 가천대죠? 네, 역시 교수. 가천대네요. 네. 네. 자기네 학교 논문 표절에서 학위도 취소된 이재명 밑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차관. 네,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수차례 본인의 책에서 대장동 사업을 치켜 세웠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점. 이게 이게 어제 임명이 났죠? 모르겠어요. 그제? 교과서가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김만배가 이제 그 결심이니까 최후 발언을 했거든요. 최후의 저는 배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최후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고 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손해 본 사람이 없대요. 손해 본 사람이 없다고요? 네, 시도 돈을 벌었고 업자도 돈을 벌었고 건설사도 돈을 벌었고 또 어디라고 하더라? 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판사 앞에서 뭐랄까 법을 희화시키는 거죠. 법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벌긴 벌었잖아. 그러니까 성남 시민 니들도 원래는 100만 원 벌 거였지만 한 2만 원밖에 못 벌긴 했지만 그래도 2만 원 벌었잖아. 이거거든요. 김만배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번 성공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이재명이 있는 것도 이재명 피고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고인이니까요. 이재명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그 김만배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혐오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유동규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듯이 왜 이렇게 극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김만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장면인데 김만배가 최후 발언에서 평소에 제 언어 습관 때문에 저의 때문에? 과시욕과 제가 허풍을 좀 해서 유동규가 오해를 한 거다. 오해를 했다. 유동규가 거짓말했다고는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건 그 법정에서도 김만배는 늘 유동규 본부장의 눈치를 봅니다. 동규가 뭐라고 하나, 동규가 날 째려보나 안 째려보나 눈치를 보는데 유동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동규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나의 평소 뭐랄까 그 허황된 언어 습관 때문에. 근데 이 얘기가요. 왜 제가 소름이 돋았냐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거법 재판,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최후 발언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언어 습관 때문에 원래 압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서 협박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얘들의 뭐랄까 매뉴얼인가 얘들의 뭐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뚫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말 실수였다. 거짓말이 아니고 말 실수였고 저 사람들이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말한 놈들은 괜찮고 듣는 사람들 잘못이다. 라는 장면에서 제가 법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다라는. 진짜 김만배 씨의 최후 진술을 보니까 세간에서 대장동 사업이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민간업자의 이익이 크게 늘었어도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네요. 하지만 성남시와 공사도 가져간 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배임으로 논하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과장과 허황된 말을 했던 것을 제가 후회합니다. 이런 제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이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일까요?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김만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수사는 과장돼서 진행됐다. 언론과 정치 상황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것도 대장동 사건과 언론 보도 때문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이제 검찰 탓하고 이제 그들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넘버 1이 검찰이고 넘버 2가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언론 탓이야.
검찰 탓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재판도 안 됐고 그 전에 이재명이 당선됐을 거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야 얘들아라고. 저는 정치인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치인은 이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김만배 변호사예요. 이재명의 변호사가 아니라고요. 네. 이재명은 그 자리에 피고인 이재명은 그 법정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이재명을 굳이 두둔하는 변호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사실 좀 귀여웠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저한테 달려올 때 그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아니 욕한 게 귀엽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쭈쭈쭈쭈 해줄 것 같은 곧 어디선가 만나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선 총선 때 얼굴 보이면 안 돼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여웠어요. 자, 그리고 검사가 지금 양형 사유를 김만배 씨야 유동규 본부장에게 양형 사유를 쭉 설명한 걸 보니까 검사 입장이니까 검사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인 이재명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가장 윗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가장 윗선.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 그럼에도 김만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고 반성의 기미가 1도 없다. 네, 검사들이 그날 작정을 했더라고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런 워딩도 하고 약간 박수 칠 뻔했어요. 근데 검사들이 제 기분 탓일 건데요.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거의 삭발하듯이 짧게 더워서 그렇겠죠. 뭔가 결기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기분이 그러셨는지 머리를 정말 그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처럼 다 잘랐더라고요. 검찰이 없어질까 봐. 아니 모르겠어요. 더워서 그랬겠죠. 네. 그래서 결기를 그날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 했네요. 네.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서 고리 역할한 핵심 인물이다. 비록 이재명 정진상의 지시를 적극 수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동규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유동규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진실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대장동의 개발 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판결이 나올 때는 그 뇌물죄 부분이 이게 빠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일단은 지금 읽어주신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을 이야기할 때 악센트를 잘못 주셨어요. 검찰은 저렇게 악센트 주지 않았어요. 핵심적인 인물의 악센트 주지 않고 고리 역할을 했다의 악센트를 줬어요. 아, 고리. 그러니까 유동규는 앵커다. 네.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최윗선과 민간업자들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핵심. 그리고 핵심은 약간 흘려서 얘기하지. 그리고 그 죄가 적지 않다. 버뜩 그러나 하지만 유동규는 진실의 문에 다가가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 방점을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소 이야기 하셨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는 그 형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 뒤집었을 각오를 하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소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뇌물죄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고 그 뒤에 저는 이제 흑동규 시절 흑화돼 있던 흑동규 시절, 백동규 시절 이렇게 구분하는데 흑동규, 백동규. 네, 백동규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그 기소 사실에서 공소장에서 그걸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판결에는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건의 판결들과 배치돼요. 제가 뭐 전문 법조인이거나 판사는 아니지만 모든 재판을 다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김인설 재판, 김용 재판, 특히 김용은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왜 감옥 가 있냐면 민간업자들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준 돈이 뇌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동규도 뇌물을 받았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두 재판이 상충됩니다. 그렇죠. 민간업자가 돈을 줬어요. 유동규한테 준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그걸 김용, 정진상 형들한테 다시 상납을 한 거거든요. 줬죠. 예. 그리고 중간에 삥을 좀 뜯었지만 그 중에 뭐 콩고물이 묻긴 했지만 예, 그건 예. 그거대로 처벌받으면 되고 예. 그리고 김용한테 간 일부는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다라고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그거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야라고 이 법원이 미친 척하고 판결을 한다면 그 두 판사님이 만나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돼요. 김용 재판장은 김용 판결은 김용이 받은 거야 그거 유동규는 전달했을 뿐이야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는데 이 재판장 아니야 그 유동규 뇌물인데 이러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싸우든가
오징어 게임을 하든가 해야죠. 전 이래서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 요 형사 22부 재판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뇌물죄는 빠지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면 법원들끼리 재판부끼리 서로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판사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판사들의 분위기는? 사실 이 형사 22부는 굉장히 오래된 재판부지 그렇죠. 않습니까? 3년 이상 지금 재판을 3년 했잖아요. 넘었죠. 3년 반 넘었는데 3년 반 이상 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재판부는 그렇게 큰 이 정치적 상황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심이죠. 서울 고등법원 이재명 선거법도 2심 가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뭉갠 곳이 서울 고법이고. 서울 고법이죠. 그래서 고법 가서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되느냐, 물론 공정하게 랜덤으로 배당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배당 받느냐에 따라서 걱정은 그때부터 해야 돼. 이 재판에 대한 걱정, 유동규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 걱정은 그때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10월 31일 날 1심 선고 날짜가 잡혔네요. 굉장히 멀리 잡혔네요. 사람 죽것슈라고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다 늙어 죽것슈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10월 말씀하셨는데 30일로 잡혔 4개월이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대통령도 바뀔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4개월이면 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재판장님이나 재판부가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한 달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10월 31일 날 1심 선고를 한다는 거는 지금 8, 9, 10, 11 4달 만 4달 있다가 전 이런 1심 거 처음 선고를 봤어요. 한다는 건데 이거 네. 보통 아무리 길어도 2달 안에는 선고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3년 반을 끌어왔던 재판인데 이거를 4달을 있다가 선고를 하겠다. 아니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재판 하나 하는데 4년이 걸립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보겠다라고 재판부가 눈치를 보는 거라고 시민들이 의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건 너무 길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판사님. 자,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하나만 네, 재밌는 에피소드. 네.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제 눈물 닦으실 준비해야 되는데 네. 재판이 끝나고 네.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네. 갔거든요. 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 소주 한잔 할 시간 되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먹으러 가는데 전화가 엘렐레 울리는 건데 네. 따님이에요. 아, 딸. 네. 아. 아니 유동규 본부장이 따님 이름을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박혀 있더라고. 유땡땡 이렇게. 그래가지고 딸인지 몰랐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걱정될 거잖아요. 걱정되죠. 딸. 근데 둘이 사이가 저는 그 또래의 딸과 아빠가 사이가 이렇게 좋은 걸 처음 봤어요. 딸, 사랑하는 딸, 뭐 걱정이 되니까 딸 네. 목소리가 안 좋아요. 따님 목소리가. 아빠 미성년자거든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아빠 괜찮아. 그건 짠. 그걸 또 스피커폰으로 트네. 운전 중이니까. 나 네. 들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 슬퍼. 아빠 나 다 아니까 나 안심시켜 주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뉴스에 나왔잖아요. 징역 뭐 7년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아니야. 아빠는 돈 쓴 게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거 김용 다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린 대로 설명하니까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했어요. 아빠 네. 그래서 사랑해요. 아빠 힘내시고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난 이제 울기 직전인데 갑자기 따님이 이제 진정이 되고 나서 네. 근데요 아빠 기사를 봤는데 김만배 씨 4천억 그게 맞아?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6천억 이 X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공이 하나 잘못 쳐졌나 따님이 이렇게 그게 말이 돼요? 그때 말이 돼. 걔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니 김만배 씨가 그렇게 돈이 있어 다 뺏어야지 이러면서 이런 액수를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6천억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4천억으로 잘못 봤는지 자꾸 4천억이 있어요? 6천억이라니까 6천억? 정확히는 6,112억 얼마였죠? 그 우수리 떼드리죠. 네, 6,112억. 네. 네, 뒤에 우수리도 있죠. 40원까지. 네. 6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소사실에 들어간 돈은 6,112억입니다. 네, 거기서- 6,112억. 거기서 빵 터져서 그 돈이 어떻게 그런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빵 터져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전화를 끊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량주를 드셨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죠. 아니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고량주를 먹어요? 아. 독주가 먹고 싶다고. 저랑도 고량주를 한번 먹어봤었는데 고량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맛있었습니다. 네. 6,112억 960만 3,364원. 우수리 떼주세요. 떼드릴게요.